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도커와 CI 환경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번 강의는 9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강부터 3강까지는 도커의 기본적인 것들, 도커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제 도커의 클라이언트 그 명령어 같은 것들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4강과 5강에서는 1, 2, 3강에서 배운 것들을 이용하여서 굉장히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고요. 6강과 7강에서는 리액트를 이용해서 도커 환경에서 리액트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배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8강과 9강에서는 더욱더 실무 환경에 가깝게 풀스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다음에 또 배포를 해보는 그러한 강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강의의 특징은요. 아무래도 이 도커와 CI 환경이 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까다롭게 어렵게 좀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최대한 도표를 많이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도표들을 보면은 굉장히 도표가 또 많은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어, 이런 거를 제가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설명을 한다면은 사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시각화를 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최대한 뭐 하나를 할 때도 최대한 그 도표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이 소개 강의에서는요. 8강과 9강 이 초반 부분은 어떻게 보면 8강과 9강에 할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강과 9강에서 어떠한 것들을 할 것인지 굉장히 간단하고 또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것을 만들 거냐면은 그냥 굉장히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인데 그거를 도커 환경과 또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성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AWS를 통해서 지금 배포가 된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백엔드 Node.js랑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프론트엔드 부분에 이제 리액트를 사용을 하고 이제 엔진엑스를 이용해 가지고 라우팅을 시켜서 모든 요청이 오면은 엔진엑스를 통해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로 나눠주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배포된 앱을요, 여기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면은 바로 DB에 들어가서 DB에 들어간 거를 다시 보여주는 그런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수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한 다음에요. 이제 바로 배포를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포를 할 때는 이제 GitHub에다가 푸시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git add git commit message changed git push 이렇게 마스터 브랜치에다가 푸시를 하면 모든 게 다 자동적으로 이제 배포가 되거든요. 먼저는 GitHub에 보시면 이렇게 changed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푸시가 되고 그 다음에 트래비스 CI에 자동적으로 소스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소스가 잘 되어 있는지 테스트 코드를 실행을 하고요. 우선 여기서 기다리면요. 여기서 보시면 바로 도커 환경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미지를 빌드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트래비스 CI에서 저희가 설정해 준 것을 자동적으로 모두 다 실행을 해줍니다. 저희가 이렇게 트래비스 CI가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트래비스 YML 파일이 있거든요. 여기다 설정해 준 대로 하나하나 실행을 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테스트를 또 성공을 한 후에 이제 모든 이미지, 도커 이미지를 빌드를 하고요. 이제 도커 허브라는 곳에 그 이미지, 빌드된 이미지들을 푸시를 자동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시까지 완성이 됐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도커 엔지닉스, 도커 백핸드, 도커 프론트라는 이미지들이 다 푸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동으로 이제 디플로이까지 완성을 했는데요. 디플로이는 이제 여기에 엘라스틱 빈스탁이라는 곳에 현재 이미지가 푸시가 돼가지고 이미지를 가져와서 생성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완성이 되면은 방금 저희가 수정한 코드가 여기 앱에서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수정을 했죠. 이 코드가 운영 환경에서 바로 배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된 후에 이렇게 환경으로 이동을 해보면요. 이제는 안녕하세요라는 문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번 이 도커 강의에서는 도커뿐만이 아니라 AWS, 트래비스 CI, 또 도커 허브 정말 많은 부분을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 좀 깊게 더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전체적인 CI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이 CI 환경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며 또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또 최대한 따라하면서 배울 수 있게 하려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강의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또 강의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도커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저희가 도커를 왜 써야 하는지, 사실 요즘에 보면은 어디서나 사실 도커를 정말 쓰고 있습니다. 거의 도커를 거의 기본적으로 이제 쓸 정도로 좀 많은 곳에서 도커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많은 회사들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커를 쓰는지 먼저 이유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요. 간단하게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과정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먼저 예를 들어서 또 얘기를 해보자면요. 도커가 없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받을 때, 노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겠고, 뭐 또 카카오톡, 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런 거를 원래 받을 때는 저희가 먼저 인스톨러를, 카카오톡이면 카카오톡 인스톨러를 다운을 받고, 또 뭐 크롬을 다운받고 싶으면은 크롬 인스톨러를 또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운받은 다음에 인스톨러를 실행을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완료를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고 또 인스톨러를 실행하는 가운데 이제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인스톨러는 많은 것에 또 영향을 받게 돼요. 그 어떠한 서버를 사용하는지, 또 그 패키지의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운영 체제 등의, 또 맥이면 맥, 또 리눅스면 리눅스, 또 리눅스 안에서도 뭐 센토스나 유분투 뭐 이런 많은 운영 체제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다른 인스톨러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하나 이제 맞추기가 힘들 때는 굉장히 또 많은 에러가 발생하고 설치하는 과정이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치 과정이 복잡한 거를 굉장히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도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레디스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도커 없이 받아보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은 도커 이씨 또 받아봐서 이게 어떠한 차이인지 한번 실제로 봐보겠습니다. 먼저 도커 없이 원래 그 레디스를 받는 방식대로 한번 레디스를 받아볼게요. 그래서 레디스의 홈페이지로 우선 이동을 해서요. 레디스 여기 와서 여기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인스톨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다운로드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한번 다운을 받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제가 먼저 켜고요. 터미널이 작기 때문에 조금 크게 해서 우선은 다운을 받아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쳐서 받으려고 하는데 받기 처음부터 이렇게 에러가 나죠. 이 에러가 나는 이유는
이 wget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 컴퓨터 안에 이 wget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건데요. 이렇게 무엇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제 컴퓨터 안에는 이게 없고 또 저게 없고 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설치를 받는데 굉장히 에러를 많이 만나게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제가 도커 환경에서 제가 도커를 이용해서 한번 받아볼게요. 터미널을 다시 킨 다음에요. 여기서 docker run it redis 이렇게만 하면은 도커를 다운을 받았습니다. 훨씬 간단하죠? 훨씬 빠르고 이렇게 보신 것처럼 사실은 도커가 없이도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또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설치나 이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그 간편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도커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다음 강에서는 도커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도커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근데 사실 도커란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짧게 표현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도커가 무엇인지 한번 감만 잡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겠고요. 이 도커 강의 전체를 통해서 도커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도커가 이런 것이구나 더욱더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선 도커 이제 정의를 봐보면요.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더 쉽게 만들고 배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구이며 컨테이너 기반의 오픈소스 가상화 플랫폼이며 생태계입니다. 또 이렇게 정의가 있는데 사실 이것만 읽어서는 좀 잘 감은 오지 않죠. 근데 도커에서는 컨테이너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래서 만약 도커 사이트에 들어가 보잖아요. 여기에 와서 이 첫 번째 탭에 What is container? Why docker? What is container?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설명을 도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죠. 그만큼 이제 도커에서는 이제 컨테이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를 한번 봐보면요. 일반적인 그 컨테이너의 개념은 또한 이런 큰 이제 컨테이너가 있다면은 이 컨테이너 안에다가 뭐 아무거나 뭐 차를 넣을 수도 있겠고 이렇게 과일도 넣을 수 있겠고 이렇게 어떠한 이제 물품들을 넣은 다음에 이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손쉽게 물건들을 이렇게 옮겨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게 바로 일반적인 컨테이너의 개념이라면은 이제 저희가 볼 거는 이제 서버에서의 컨테이너 개념을 봐줘야 되는데요. 이 서버에서 컨테이너의 개념은요,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실행 환경을 컨테이너로 추상화하여서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프로그램의 배포 및 관리를 단순하게 해주는 게 컨테이너라고 하는데요. 이 일반적인 컨테이너의 개념과 비슷하게 이 일반적인 컨테이너에는 막 이것저것들 담아서 옮겨주잖아요, 손쉽게. 그런 것처럼 서버에서의 컨테이너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물건이 아닌 이러한 뭐 MySQL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뭐 이게 웹팩인 것 같은데요. 웹팩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레디스 같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손쉽게 배포 및 또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는 뭐 AWS에서도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도 또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실행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것. 저희가 왜 도커를 쓰는지 봤을 때도 더욱더 간편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도커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도
이 프로그램들을 손쉽게 이동, 배포,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도커에서 핵심이 되는 컨테이너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들어가서 이제 도커의 이미지와 컨테이너를 또 정의를 해볼 텐데요.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도커 이미지와 또 도커 컨테이너의 정의에 대해서 또 한번 봐볼 건데요. 먼저 이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코드와 모드 종속성을 패키지화하여 응용 프로그램이 한 컴퓨팅 환경에서 또 다른 컴퓨팅 환경으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의 표준 단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도 컨테이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그렇고, 또 이번에도 그렇고, 컨테이너를 이제 정의를 할 때, 간단하고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는 것, 또 이러한 느낌으로 계속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컨테이너 이미지라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컨테이너 이미지는 코드, 런타임, 시스템 도구, 시스템 라이브러리 및 설정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가볍고 독립적이며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도커 이미지가 있고 여기 도커 컨테이너들이 있어요. 이 도커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 도커 컨테이너들을 생성을 하는 건데요. 방금 여기서 읽었듯이 이 도커 이미지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어떠한 무슨 카카오톡을 만약에 실행을 할 거면은 카카오톡을 실행해야 할 때 필요한 모든 설정들이나 종속성들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가 실행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이 컨테이너 안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컨테이너는 이 이미지의 인스턴스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좀 알아야 될 거는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 도커 이미지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설정들이나 그 종속성들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고, 이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다고 이렇게만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맥 OS나 또 윈도우에서 어떻게 도커를 이제 다운을 받고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맥을 사용하신다면은 이 맥 OS를 위한 도커 다운받기 이 강의를 봐주시고요. 또 윈도우를 사용하면은 여기 윈도우를 위한 도커 다운받기를 봐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도커를 다운을 받아 볼 건데요. 먼저 맥 OS 운영체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먼저 도커를 받기 위해서 도커 사이트에 먼저 이동을 해줘야겠죠? 여기서 그냥 docker.com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여기 이 버튼이 있어요. Get Started라고 하는 이 버튼이 있죠? 예, 이거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요. 여기 도커 데스크탑 보이시죠? 그리고 다운로드 for Mac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이거를 클릭해서 도커를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는 이거를 다운을 받으려면 먼저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굳이 로그인 안 해도 받을 수 있게 이제 바꿔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해서 이렇게 세이브를 눌러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또 쓸 때
저희가 이 아이디가 있어야 되거든요. 도커 아이디가. 그래서 여기 사인인 들어가셔서요. 이 아이디가 아직 없으시다면 이 사인업 버튼 있죠? 사인업 버튼 눌러서 이 도커 아이디, 예, 뭐 저는 벌써 아이디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제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이 아이디가 도커를 사용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잘 쓸 수 있는 그 아이디를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 넣고 이메일 넣고 이렇게 패스워드 넣으시고 이렇게 도커 아이디를 만드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도커 아이디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커를 설치를 했으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쪽에 이렇게 와보시면 여기 도커 있죠? 도커 아이콘. 어, 여기 이 어플리케이션 여기에 봐도 이 도커 아이콘이 어디 있지?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요. 여기 위에 보면은 이 돌고래인가? 예, 하는 이게 그냥 고래 모양이죠? 예, 고래 모양의 이 아이콘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이거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 로그인 하는 데가 이렇게 있어요. 사인인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로그인 해주시면 되거든요. 저도 이제 로그인 하면은, 예, 이렇게 이제 다시 보면은 이제 로그인이 돼 있고요. 그리고 도커가 잘 깔렸는지 또 보려면요. 터미널을 켜주신 다음에 여기서 도커의 버전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도커의 버전이 이렇게 잘 나오면은 도커가 잘 설치가 또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또 마칠게요. 예,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도커의 그 사용할 때 그 흐름을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도커를 사용할 때에는 먼저 여기 도커 클라이언트 보이고 여기 도커 서버가 보이죠. 그래서 도커 클라이언트에다가 저희가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이 도커 서버에서 이제 모든 그 중요한 일들을 다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도커 서버라고도 하고 이제 도커 데몬이라고도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간단한 이 흐름을 실제로 한번 해보면요. 먼저 저희가 도커 클라이언트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터미널을 키고요. 그리고 이제 도커 클라이언트에 이제 입력을 하려면은 여기 보시는 이 도커 아이콘 있죠? 이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도커 데스크탑 is running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 도커 클라이언트에 저희가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이제 그냥 해볼 거는요. 헬로 월드라는 이미지를 저희가 한번 실행을 시켜 볼 거예요. 네. 그래서 docker run hello world, 이런 이제 run이나 이런 명령어들은 저희가 나중에 실제로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도커를 어떻게 다루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흐름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로 월드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려면은 이제 여기 지금 이게 도커 클라이언트죠. 도커 클라이언트에 도커 런 헬로 월드라는 명령어를 작성하면요. 먼저 unable to find image hello world latest locally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봐보면은 지금 여기 unable to find image 이렇게 나오죠. 이미지를 지금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로컬에 저희 컴퓨터 안에 이 헬로 월드라는 이미지가 없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전에 이 이미지를 한 번도 로컬에다가 이게 저장을 시켜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으니까 이제 어디인가에서 이 헬로 월드라는 이미지를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full complete 이제 가져오는 게 끝난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제 가져온 다음에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 헬로 월드라는 프로그램은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문구들을 그냥 보여주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봐보면요. 제 컴퓨터 안에 도커 run hello world라는 명령어를 도커 클라이언트에 이제 저희가 작성을 했잖아요. 입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입력을 한 게 이제 도커 서버로 이제 전해진 거예요. 서버로 전해졌는데 먼저 할 일은 이제 hello world라는 이미지가 이 이미지 캐시 저장 장소가 있거든요. 이제 컴퓨터 안에. 그래서 이 hello world라는 그 이미지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없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unable to find image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 캐시 보관 장소에 헬로 월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는 장소는 이제 도커 허브라는 곳이 있어요. 이 도커 허브에 정말 많은 이미지들이 보관이 되어져 있는데요. 뭐 비지박스도 있고 뭐 엔지닉스도 있고 노드.js도 있고 정말 많은 그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도커 허브에서 이제 가져와 줍니다. 가져올 때 이렇게 풀링을 해오는 거죠. 풀링 from library hello world. 예,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이제 도커 서버에서 이 가져온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실행을 시켜줘서 이러한 문구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 헬로 월드라는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도커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정말 간단하게 한번 봐봤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도커 클라이언트의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도커 서버에서 중요한 일들을 다 처리한 다음에 또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는 그러한 이 흐름이 바로 도커를 저희가 사용할 때 볼 수 있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우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 컨테이너에 대해서 조금 심화된 내용, 저희가 기존에는 버추얼 머신이라고 VM을 사용했었는데, 그거와 조금 비교를 하면서 도커 컨테이너가 무엇인지, 저희가 계속 컨테이너가 무엇이고 이미지가 무엇인지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번에 좀 더 심화돼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도커와 기존의 가상화 기술과의 차이를 통해서 또 컨테이너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먼저 가상화 기술이 나오기 전부터 한번 봐보면요. 그때는 이제 한 대의 서버를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는 서버 그 공간들 있잖아요. 만약에 100기가 있다면은 100기가에서 한 80기가 쓰고 한 20기가 정도는 그냥 방치를 해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의 서버에 하나의 운영체제, 뭐 윈도우면 윈도우, 리눅스면 리눅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운영체제만 쓰고 그리고 또 하나의 프로그램만을 운영을 했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하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비효율적인 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화가 이제 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하이퍼바이저가 우선 무엇인지 보면은 이제 호스트 시스템에서 다수의 게스트 OS를 구동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고요. 그러니까 뭐 호스트 시스템이 뭐 윈도우가 될 수 있고 또 뭐 리눅스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수의 게스트 OS 뭐 또 윈도우나 뭐 리눅스 같은 거를 그러한 게스트 OS를 또 구동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를 가상화하면서 하드웨어와 각각 이 VM을 모니터링하는 그 중간 관리자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바이저의 출현으로 인해서 논리적으로 공간을 분할할 수 있게 돼서 VM이라는 독립적인 가상 환경의 서버를 이용 가능하게 됐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서버로 하나의 용도로만 그리고 하나의 운영체제로만 했는데 이제는 논리적으로 공간을 분할할 수 있게 돼서 그곳에 하나의 OS만 아닌 다수의 게스트 OS도 구동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보면은 이 하이퍼바이저 기반이라고 했는데, 이 하이퍼바이저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네이티브 하이퍼바이저랑 그리고 호스트형 하이퍼바이저인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거는 여기 호스트 형 하이퍼바이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하게 보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짚고 넘어가면은 이 네이티브 하이퍼바이저는 하이퍼바이저가 하드웨어를 직접 지금 제어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이 또 가능하며, 또 별도의 호스트 OS가 없으므로 오버헤드가 적습니다. 그리고 여러 하드웨어 드라이버를 세팅해야 하므로 굉장히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많이 쓰이는 그런 VM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호스트형 하이퍼바이저인데요. 그거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들 깔 때 저희가 그 호스트 OS 위에 이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이 하이퍼바이저를 OS 위에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바로 하드웨어 위에 하이퍼바이저를 실행을 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처럼 호스트 OS, 이게 호스트 OS이기 때문에 호스트 OS, 게스트 OS겠죠. 예, 호스트 OS 위에 하이퍼바이저를 실행을 해서 그 하드웨어 자원을 VM 내부의 게스트 OS에 에뮬레이트 하는 방식으로, 또 게스트 OS가 또 있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게스트 OS 종류에 대한 제약이 없고, 이 하이퍼바이저 위에 인도 OS를 깔아도 되고, 또 리눅스 OS를 깔아도 되는 그러한 종류의 제약이 없고, 그리고 구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하이퍼바이저의 이 구조를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또 봐보면요. 여기 이건데요. 이거를 그냥 복사한 다음에 이거를 가져와 볼게요. 가져와서 이렇게 보면요. 여기 하드웨어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원래 OS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이퍼바이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게스트 OS들인데요. 이렇게 지금 두 개의 VM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드웨어에 만약에 CPU, 하드웨어에서 이제 하드웨어 쪽에 CPU나 이런 거 있을 텐데, 지금 이 CPU 코어가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 코어가 있어요. 그리고 VM이 게스트 OS 쪽에 하나 VM이 있고 또 두 번째 VM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은, 이 코어가 두 개가 있으면은 하나씩 독립된 그 가상 하드웨어의 자원을 받는 거예요. 이 코어가 여기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코어는 여기 첫 번째 VM으로 가는 거고, 또 여기 두 번째 코어는 여기 VM으로 가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에 지금 에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기 VM까지 이제 퍼지지가 않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격리가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격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에러가 나도 이제 퍼지지 않는다는, 다른 그 VM에 그 에러가 퍼지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VM 그 구조가 갑자기 도커가 생긴 게 아니라, 이러한 기술을 토대로 해서 이제 도커 컨테이너 기술이 이제 나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존 그 가상화 기술 방금 보여드렸던 그거랑 도커의 그런 구조가 굉장히 지금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우선은 공통점부터 다시 한번 봐보면은, 도커 컨테이너와 가상 머신은 도커 컨테이너와 그리고 또 이제 가상 머신은 기본 하드웨어에서 격리된 환경 내에 애플리케이션을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을 봐보면은, 간단하게는 격리된 환경을 얼마나 격리시키는지의 차이인데요. 그래서 여기 올라와셔서 좀 봐보면은, 이제 도커 이제 컨테이너 부분의 기술은요, VM과, 여기가 VM이죠. VM과 비교했을 때 컨테이너는 하이퍼바이저와 게스트 OS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오버헤드가 더 적다는 거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는 보시면은 이렇게 게스트 OS까지 있잖아요. 이 하이퍼바이저 그 기술을 이용해서 게스트 OS를 이렇게 놓다 보니까, 여기는 근데 게스트 OS를 따로 두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OS 자체가 굉장히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도커 컨테이너가 가볍고요. 그리고 여기를 또 봐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실행을 할 때 컨테이너 방식에서는 호스트 위에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패키지인 이미지를, 그러니까 호스트 OS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게스트 OS가 아닌 이 호스트 OS의 실행 패키지인 이미지라는 것을 그냥 배포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VM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실행하기 위해서 VM을 먼저 띄우고 그 다음에 게스트 OS도 부팅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야 돼서 이 VM 같은 경우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무겁게 실행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VM을 사용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니까 또 이렇게 도커 기술이 지금 더 뜨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여기를 봐보면요. 도커 컨테이너에서는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가 제공하는 격리 기능 내부에 샌드박스가 있지만 여전히 같은 호스트에 다른 컨테이너와 동일한 커널을 공유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호스트 OS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켤 때 호스트 OS에다가 이미지를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호스트 OS에다가 올리기 때문에 동일한 커널을 공유하죠. 하지만 VM 같은 경우는 호스트 OS에다 하는 게 아니라 게스트 OS를 따로 띄운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실행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컨테이너 내부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는 호스트 시스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얘 같은 게 있는데 얘는 어떤 거냐면요. 만약 여기 이제 컨테이너 안에서 이제 몽고DB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 호스트 OS 안에서 프로세스를 확인을 할 때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제 예시고요. 그리고 가상 머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 함께 VM 내부에서 실행되는 모든 것은 호스트 운영체제 또는 하이퍼바이저와 독립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호스트 OS랑 게스트 OS 독립되어 있죠.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많이 써 있는데 굉장히 게스트 OS도 끼고 하이퍼바이저도 있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너무 크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으로는 비교적 사용 방법이, 왜냐하면 그냥 맥에다 윈도우를 깐다든지 리눅스에서 윈도우를 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가상화 머신을 돌릴 때 항상 느끼는 것은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죠.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커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이제 그려봤는데요. 여기에요. 이제 여기 부분이 하드웨어 쪽이겠죠. 여기 부분이 이제 하드웨어 쪽이고 이제 컨테이너 쪽 이렇게 있는데, 아까 보면은 커널을 공유한다 그랬죠. 다른 프로세스들 간에도 이렇게 커널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는 이렇게 격리가 돼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카카오톡을 돌릴 수 있고 크롬을 돌릴 수 있고 노션이라는 프로그램도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데, 이 각각의 이제 프로그램들이 다 컨테이너 안에서 격리가 돼 있고 그 격리가 된 거 안에 여기 보시면은 하드디스크 안에서도 카카오톡에 필요한 그 하드디스크 부분, 그 CPU 부분이 이렇게 격리가 돼 있고 그 노션을 위에서 필요한 그 CPU나 메모리가 이렇게 다 격리가 돼서 그 컨테이너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내려와 보시면은 위에서 이제 컨테이너들을 격리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도커 컨테이너를 격리를 시킬까요? 그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격리를 시키는데, 이 격리를 시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게 CPU를 카카오톡이 필요한 그 CPU만 이렇게 제공해주고 메모리도 그러한 것만 이제 제공해주는데, 이러한 격리시키는 기술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봐보면요. 저의 이 도커 컨테이너의 기술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 하이퍼바이저 기반 VM에서 발전돼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쓰고 있는 기술이 C그룹과 네임스페이스라는 건데, 이건 결국은 리눅스에서 쓰이는 C그룹과 네임스페이스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C그룹이 뭔지 네임스페이스가 뭔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이 두 개는
컨테이너와 호스트에서 실행되는 다른 프로세스 사이에서 이제 벽을 만드는 리눅스 커널의 기능이에요. 여기 지금 커널 보이시죠? 예, 이게 리눅스에서 쓰이는 그 커널인데 이 커널에서 나온 기능들인데요. 그래서 C그룹이 먼저 좀 더 봐보면은 이제 CPU나 이제 메모리나 네트워크 밴드위스 예, 이런 것들의 그 프로세스 그룹의 시스템 리소스 사용량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어플이 사용량이 너무 많다면은 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을 C그룹에 이제 집어넣어서 CPU와 메모리 사용을 제한하는 그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CPU 원하는 만큼만 이제 카카오톡 프로세스를 위해 이제 할당을 해주고 또 메모리도 이제 카카오톡을 위해서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할당해주고 이러한 부분을 관리하는 게 C그룹이고요. 또 네임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프로세스를 격리시킬 수 있는 가상화 기술이죠. 지금 이 프로세스가 카카오톡을 위해서 이제 격리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컨테이너도 노션만을 위해서 이렇게 격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네임스페이스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에서 프로세스를 격리시킬 수 있는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별개의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는 것처럼 격리된 환경을 제공하는 경량 프로세스 가상화 기술. 그래서 이 네임스페이스랑 C그룹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러한 컨테이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C그룹과 네임스페이스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원래 리눅스에서 사용되는 리눅스 커널에서 있는 기능을 저희 이 컨테이너 기술로 가져온 거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이제 복습인데요. 카카오톡을 사용을 할 때 이제 커널을 이렇게 커가지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하드디스크, 네트워크, 램, CPU들은 원래는 이렇게 큰데 여기서 이제 카카오톡만을 위한 거를 갖고 또 네트워크도 원래 이렇게 엄청 클 텐데 거기서 이제 카카오톡만을 위한 거를 이제 할당해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양만 이렇게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고 있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조금 복잡했을 수도 있는데요. 또 이렇게 자세한 부분들도 알면은 나중에 이 도커를 컨트롤할 때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렇게 조금 깊이까지 또 들어와 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그래서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로 컨테이너를 만드는 거를 좀 자세하게 어떻게 이미지가 컨테이너로 만들어지는지 좀 그 내부를 한번 봐보겠는데요. 제 전 강의에서 여기였죠.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컨테이너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이미지는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설정들이나 그 종속성들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예, 그래서 다시 여기 돌아와서 보면요. 이미지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선 봐볼게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시작 시 실행될 명령어 이렇게 있고 또 두 번째가 파일 스냅샷 이렇게 있는데요.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컨테이너 자체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게 아니죠. 그 컨테이너 안에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시작될 때 또 같이 실행을 할 명령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톡을 시작을 할 때 그냥 가상으로 run 카카오라는 명령어를 쳐야 된다고 하면은 이 이미지에서 이미 그 명령어를 갖고 있어 줘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컨테이너 안에 카카오톡을 실행할 그 파일이 당연히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냥 명령어만 입력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 컨테이너가 카카오톡을 실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카카오톡을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을 피한 것을 파일 스냅샷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카카오톡 파일 스냅샷을 이 이미지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시작 시 실행된 명령어와 그리고 이 카카오톡 파일 그 스냅샷,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한번 순서를 한번 봐볼게요. 이미지로 컨테이너를 만드는 순서를 한번 봐보면요. 도커 클라이언트에서 도커 런 이미지를 입력해 줍니다. 제가 여기서는 카카오톡을 뭐 예를 들긴 했는데, 사실은 카카오톡 이미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걸로 뭐 하나 해볼게요. 저번에 했던 헬로 월드 이미지를 다시 이용해 볼게요. 도커 런 헬로 월드 이렇게 해서 이 도커 클라이언트에다가 도커 런 이미지 헬로 월드를 입력을 해줍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실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것과 똑같이 그냥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이 이미지가 카카오톡 이미지예요. 이 카카오톡은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카카오톡 파일 스냅샷과 또 카카오톡을 실행할 때 필요한 그 명령어를 갖고 있댔죠. 이 명령어 갖고 있고 또 카카오톡을 위한 파일 스냅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커런 카카오톡 이렇게 만약 쳤다고 하면요. 먼저 이 파일 스냅샷에 있는 카카오톡 설치에 필요한 파일을 여기 컨테이너 안에 이 하드디스크 부분 있죠? 이 하드디스크 부분에 이렇게 이 파일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하나 더가 있죠? 시작 시 실행된 명령어. 그래서 이제 이 명령어를 이렇게 여기다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컨테이너가 실행이 될 때 이 명령어가 실행이 돼가지고 이제 커널을 통해 가지고 카카오톡 실행 파일을 작동을 시켜서 여기에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카카오톡 실행 파일이 여기에 있고 또 카카오톡 프로그램이 이 컨테이너 안에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미지 안에는 시작 시 실행된 명령어와 파일 스냅샷이 들어있어서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만들고 또 컨테이너가 시작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미지에 있는 이 시작 시 실행된 명령어와 또 파일 스냅샷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먼저 생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안에서 실행할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어떻게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컨테이너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지를 좀 내부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봐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그룹과 네임스페이스라는 것을 도커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런 것도 그냥 당연히 사용할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선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보면요. 이렇게 컴퓨터가 있으면은 이제 이 하나 카카오톡을 위한 컨테이너 그리고 뭐 노션 있잖아요. 뭐 노션이란 프로그램을 위한 이제 컨테이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컴퓨터 안에서도 이렇게 다 나눠져 있죠. 이 나눌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C그룹과 네임스페이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는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커널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라 했었고 또 C그룹 같은 경우는 이 컨테이너가
얼마만큼의 램을 사용하고 하드디스크 용량을 사용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관리를 해준다고 했었는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C그룹과 네임스페이스는 리눅스 환경에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보면은 도커를 사용하는 지금 환경을 보면은 저는 지금 맥 OS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윈도우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C그룹과 네임스페이스는 리눅스 환경에서 사용되어지는 건데 지금 저희는 이 컨테이너를 사용할 때 맥OS와 윈도우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의문점을 한번 풀어보면요. 먼저 저희 도커 클라이언트에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도커 클라이언트의 환경이 그리고 도커 서버의 지금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한번 봐보면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여기 도커 버전 이렇게 쳐보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상하게도 이제 OS가 리눅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지금 맥 OS를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리눅스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사실 내부적으로는 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저희 이제 컴퓨터인데요. 컴퓨터 상에서 제 컴퓨터는 이제 맥 OS고 이제 어떤 다른 분들은 이제 윈도우 OS를 또 사용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부분에 이렇게 컨테이너 부분을 이렇게 보면요. 여기 부분에 이제 리눅스 VM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도커가 돌아갈 때 이 환경에서 어, 저희의 컴퓨터는 이렇게 맥 OS고 윈도우지만 이 도커 이 클라이언트와 이 도커 서버는 결국은 이 리눅스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눅스 커널을 써서 저희가 이렇게 C 그룹과 네임스페이스도 쓸 수 있어서 이 컨테이너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드디스크도 용량도 나눠주고 램도 나눠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1강은 여기서 마쳤고요. 또 다음 시간부터 또 2강으로 또 넘어가서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1강이랑 2강, 3강은 좀 기본적인 개념을 좀 다지는 데라 많이 그렇게 재미가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재미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예, 좀만 참고 또 이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2강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2강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도커 클라이언트 명령어를 알아볼게요. 예, 도커 클라이언트에다가 명령어를 전달해서 그 명령어를 도커 서버에서 받아서 이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떠한 명령어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하나하나 알아봐야 되는데요. 2강이랑 3강? 이렇게 약간 지루할 수도 있어요. 되게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는 거라 그래도 제가 최대한 어, 도표 같은 걸 이용해서 그나마 덜 지루할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이제 많은 이제 명령어들을 알아보기 전에 이미지에 대해서 잠시만 복습하고 넘어갈 건데요. 예, 도커 컨테이너를 이제 실행을 하려면은 도커 런 그리고 이미지의 이름을 도커 클라이언트에 입력을 해주면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도커는 도커 클라이언트를 언급하는 거고, 이 런이라는 거는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 이름은 이 컨테이너를 위한 이미지를 이쪽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라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docker run hello world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동 순서를 한번 다시 보면요. 도커 클라이언트에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그 입력한 명령어가 도커 서버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도커 서버에서 컨테이너를 위한 이미지가 이미 캐시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도커 허브에서 그거를 풀링해 오죠. 받아온 다음에 이제 도커 서버에서 해야 될 거를 처리해 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미지가 이미 캐시가 되어 있다면은 그 캐시가 되어 있는 거를 사용해서 도커 허브에서 굳이 안 가져와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야 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로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이제 또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먼저 이미지로 컨테이너를 생성할 때는 먼저 파일 스냅샷을 여기 컨테이너 하드디스크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도 여기 부분에 이제 넣어줘가지고 이 명령어를 작동을 시키면은 커널을 통해서 이 파일 시스템이나 이렇게 필요한 것들, 이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 필요한 것들에 전해져가지고 이 프로세스를 실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다시 복습을 해봤고요. 첫 번째 시간에 배울 거는 이 하드디스크 쪽이 그 내부 이제 파일 그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로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부 파일 시스템 구조를 보려면요.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돼요. 도커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도커 클라이언트를 언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런은 컨테이너 생성 및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 이름,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새로운 거인데요. 예, 이 자리 자체에 대한 설명이 이 아래에 있고요. 이 명령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네 번째 자리에 대한 설명은요. 이 자리는 원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시작 명령어를 무시하고, 원래 이 이미지가 여기도 보면은 이 시작 명령어 있죠? 예, 이거를 무시하고 여기에 있는 커맨드를 실행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ls라는 커맨드를 실행하게 하는 건데요. 이 ls라는 커맨드가 원래 하는 일은 이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 리스트를 표출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해봐서 또 보면은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얘가 나와 있죠. 다커런 알파인 ls라고. 예, 이거를 실제로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이제 터미널을 킨 다음에요. 예, 여기다가 이제 도커런 알파인 ls 이렇게 작성을 하고 엔터를 쳐주시면요. 먼저 알파인이란 이미지를 지금 도커 허브에서 가져오고 있는 중이에요. 클릭을 했고 이제 다 가져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이미지로 컨테이너를 만들고 또 실행을 한 다음에 이 ls라는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 리스트 표출하는 그런 커맨드를 이제 실행을 한 건데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bin, dev, etc 이렇게 많은 이제 폴더와 파일 이름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 아래 보시면요. 여기 이거를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우선은 컨테이너에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냥 이런 식으로만 있었는데 이제 이미지로 컨테이너를 생성할 때 먼저 파일 스냅샷이 하드디스크로 들어온다고 했죠. 들어오고 이제 iPine에서 있는 뭐 시작 시 실행된 명령어가 어떤 뭐가 있을 거예요, 원래는. 근데 지금 저희는 이 ls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거를 무시해 버렸죠. 그리고 이 ls라는 명령어를 대신에 이렇게 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ls로 실행해야 될 것을 이제 하라고 커널에 전달해서 이 커널은 또 그 할당된 그 공간에 이 ls 명령어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프로세스가 실행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알파인이라는 이미지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요. 한번 이번에는 알파인 말고 docker run hello world로
라는 이미지를 다시 사용해서 ls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에러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은 방금 이 ifine이라는 이미지를 이용했을 때는 ls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hello world라는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이 ls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ifine에는 이렇게 바이너리, dev, etc 뭐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하드디스크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안 속에 이 ls를 실행하게 할 수 있는 그 파일이 있기 때문에 ls를 실행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hello world라는 이미지 안에는 굉장히 hello world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작아요. 그냥 몇 가지의 문장만 표출해주기 위한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 안에는 이 ls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파일들이 들어있지 않아가지고 이러한 에러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 하드디스크 안에 파일 스냅샷이 들어오죠. 이게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커맨드가 있고 또 못 쓰는 커맨드가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이 컨테이너들을 나열하기 위한 또 명령어를 한번 알아볼게요. 예, 이번 시간도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